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의 판도라 상자로 여겨지는 일명 체로키 파일의 작성자를 광주 MBC 취재진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전라남도가 0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 원의 출생수당 지급을 위해 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는 무상교통, 청소년은 반값 혜택이 주어지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의 활동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44주년 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안타깝게도 발포명령자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광주문화방송은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미국에 잠자고 있는 비밀 문건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5.18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지는 일명 체로키 파일이라는 문건을 직접 작성한 미국의 전직 관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먼저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유튜브에 올라온 5.18 토론 영상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주최한 토론으로 5.18 당시 미국 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료들이 나와 광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한국 과장이었던 로버트 리치 씨와 역시 80년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일한 제임스 영 씨입니다. Military did go back into Gwangju and restored order, and that word came to us from Seoul. 5.18 당시 미국에서 근무한 관료들의 증언을 직접 듣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추진하던 광주 MBC 취재진은 취재를 준비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로버트 리치 한국 과장이 1979년부터 한국의 격변의 정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범정부 차원에 오간 기밀 문서인 체로키 파일에 나온 이름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간 1980년 5월 25일자 체로키 파일입니다. 문서 곳곳에서 EAK, 즉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한국 과장을 뜻하는 직책과 로버트 리치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취재진은 곧장 리치 씨가 살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올해로 93살이 된 리치 씨는 자신이 작성한 체로키 파일을 보고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I would say 90% of the cables out of the State Department were probably drafted in my office. 리치 씨는 지난 1977년부터 5년 동안 미국 행정부의 심장인 국무부에서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두환의 대통령 당선까지 한국의 굵직한 현대사를 모두 지켜봐온 인물입니다. 90이 넘은 나이지만 전두환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을 생생히 기억할 정도로 정정합니다. When did you come to know the name of Chun Doo-hwan? When did you notice his drive for power? It came to our attention in Washington right after Park Chung-hee's assassination. And we all learned the same time from our cables from our embassy in Seoul. 특히 국무부 한국 과장으로서 미국 국방정보기관과 협력하며 신군부의 행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평가됩니다. 다양한 어떤 그 정보 기관들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대개 참석해서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는 그룹들 중에서 대개 보면 과장 그룹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국무부 내에서는 한국에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비밀 전문 체로키 파일 작성자 로버트 리치. 그의 진술이 44년 전의 비밀을 밝혀낼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체로키 파일은 이름도 내용도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10,000km나 떨어진 미국 워싱턴에선 44년 전 광주를 두고 왜 비밀 전문을 주고받게 됐을까요? 이어서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체로키 파일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이 해제된 1996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에 의해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5.18이 일어난 지 16년 만에 공개된 이 문서에는 당시 미국 정부가 거의 실시간으로 광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Some of the documents, but others could be made more full. So there's still more documents that we could get about all what the United States knew. 체로키 파일의 기원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자신을 대표해 벤스 국무부 장관과 함께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리처드 홀브루크 차관보와 로버트 리치 한국과장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에 도착해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와 함께 12.6 사건 이후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와 여기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탄생한 문건이 바로 체로키 파일입니다. 이 문건의 실제 작성자인 로버트 리치 한국과장은 체로키 파일의 명명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We even decided to set up a separate communication channel because we did not want to, we wanted to keep things fairly quiet. Wasn't that Cherokee? Yes, It was Cherokee. Yeah. 한국의 상황을 기록한 체로키 파일들은 다시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CIA로 보내졌고 이 문서들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신군부 세력과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로 남게 됐습니다. 팀 셔록 기자에 의해 발굴된 59개 파일, 3,500여 페이지 분량의 체로키 파일은 지난 2017년 5.18 기록관에 기증돼 일부가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점에 미국의 대한 정책의 속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건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공개가 됐어도 중요한 부분이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광주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들이라고 하면 이 문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야 하지만 추가 문건 발굴이나 증언 확보 작업은 미진하기만 합니다. 대사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앙정보부도 있었을 테고 다양한 루트에서 올라간 정보들을 좀 발굴을 다 해야죠. 그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별로 못 찾았죠. 5.18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지는 체로키 파일의 작성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44년 전 당시 광주 상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아직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특보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해제되겠지만 그 전까지 거센 바람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순간풍속 시속 70km 안팎의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 구름이 많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오늘 낮부터는 완연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먼지 걱정도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린이 무상교통과 청소년 반값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G패스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G패스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월 15회 이상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 제도.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시민들에게는 한 줄기 단비와도 같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정도 쓰는데 거기서 4천 원 정도 다시 돌려받으면 용돈도 다시 아낄 수 있고 또 밥 먹을 때나 다시 쓸 수 있어서. 이와 별도로 광주시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이른바 G패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G패스는 어린이 무상교통과 청소년 반값 할인이 핵심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올해 첫 추경에서 G패스 사업 추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G패스 프로그램 개발비 등 예산 2억 6천만 원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청소년 무상교통이 아니면 사업을 추진 않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GPS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광주시와 긴 협의 끝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서 광주시는 GPS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는 대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GPS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 해 필요한 예산은 80억 원. 재정상 부담이 적진 않지만 광주시는 우선순위로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청소년 무상 교통도 점차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확대될지 그 여부는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는 시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게 저희가 시행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뭐 검토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GPS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 친화 도시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학술연구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5.18 인식을 조사한 결과 5.18 진상조사위 활동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1%에 그쳤습니다. 광주 전라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조사위 활동 인지율은 31.2%인 반면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9.9%만 활동 내용 등을 알고 있다고 답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2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5.18 과제로는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관련 입법 보완 조치와 학살 책임자 처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꼽혔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5.18 당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8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추진합니다. 5.18 조사위는 오는 2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광주 송암동과 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들이 저항 의사가 없는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고발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건이 상정돼 실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2019년 조사위 출범 이후 계엄군을 상대로 한 첫 수사 요청 사례가 됩니다. 전라남도가 시군과 함께 저출생 극복 등의 대안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전남 출생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 석 달이 넘도록 아직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고 재정 부담 등이 있는 시군도 많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라남도는 올해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양육비 지원폭 확대에 나섰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 18년 동안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 각각 10만 원씩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수당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출생수당 지급 여부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복 지급 우려가 있다며 시군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 출산 장려금을 일정 기간 정해서 없애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에 직접 시행하는 다른 출생수당을 일모를 하고 그다음에 출생수단을 세우라고 그 의견이 최종 정리가 안 돼서요. 전남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보다 더 많은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 더욱 난처한 상황. 이미 다른 형태의 수당 지급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곳도 있습니다.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같이 올라간 게 있어요. 사회보단 협의를 맞는 게 올해 나와야 되는데 출생수당이 같이 들어가니까 조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남도 출생수당에 동의를 한 곳은 9곳뿐,
4곳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도 9곳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해야 돼요. 수위를 좀 보고 이제 다른 데 시군 수위를 좀.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1차 추경에 출생수당 예산 48억 원을 올렸습니다. 당초 전남도의 출생수당 지급 예정 시점은 7월. 예산 심의에 나선 전남도의회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그 방법 자체는 안 나왔어요.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협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 9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일몰 문제, 그 문제가 상당히 좀 복지부 입장이 강해서요. 이런 가운데 시군의 기존 출산 관련 수당을 없애라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최근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중복 지급됐을 때 시군 간 출생 관련 수당 편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시군과 재협의를 거친 뒤 정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 방식이 복선 고속철이 아닌 단선 일반철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중 단선 일반철도 추진 방식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광주, 대구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해 2030년에는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10대 학생들이 직접 불법 촬영을 한 뒤 사고 파는 정황까지 파악됐지만 경찰은 신고 접수 뒤 25일 만에 가해자로 의심되는 학생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몰래 찍은 촬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직접 찍은 거라며 교복 입은 여학생들의 사진과 영상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올라온 불법 촬영물에는 교실 안을 비롯해 등하굣길 학교 주변과 편의점 등 여러 곳에서 찍혔습니다. 구미의 한 중학교 같은 반 학생 사이의 불법 촬영물도 이런 텔레그램 방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뿐 아니라 신상 정보도 함께 공유됐습니다. 영상이 올라오고 그 영상 밑에 어느 중학교 몇 학년 몇 반의 누구 도착한 영상, 사진 그중에는 얼굴이 찍혀 있는 아이도 있고. 수천 명이 있던 채팅방에선 N번방 사건처럼 촬영물을 사고 판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초당 얼마를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1초당 1,000원을 주겠다 그러면 5,000원 찍혀도 5,000원이잖아요. 10초면 10,000원이니까 그렇게 판다라는 말들도 들었고요. 사건을 처음 학교에 알렸던 제보자는 해당 텔레그램 방에서 파악된 피해 학생 수가 10여 명이고 불법 촬영물이 30건이 넘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현재 없어진 상태. 하지만 비슷한 방이 다시 생겨나고 한 번 찍힌 불법 촬영물은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같은 제목에 가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방에 우리 피해 학생들의 영상이 다시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 얼마나 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N번방 사건으로 충격을 던져준 디지털 성범죄가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10대들 사이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원정 화장으로 유가족들이 애를 먹었던 경남 서북부 지역에 화장장이 건립됩니다. 경남 거창군이 오는 2026년까지 공용 화장장 건립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반대가 극심한 기피시설인 화장장을 유치하려는 경쟁도 이례적으로 치열했다고 합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요성과는 정반대로 주민들이 꺼리는 대표적인 해묘시설인 화장장. 거창 군민들은 화장장이 없어 1시간 거리의 진주나 사천, 대구의 원거리 화장장을 이용했습니다.
화장장이 있는 주민보다 17배 높은 이용료도 부담이었습니다. 거창군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장 건립에 나선 것은 지난 2022년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님비로 대표되는 건립지 선정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거창군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우리 동네에 화장시설을 설치해달라고 9곳의 마을이 나서 유치 경쟁까지 붙었습니다. 인센티브와 수익금 배분율 상향 등 당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거창군은 건립 후보지를 주민들의 뜻에 따라 공모해 갈등을 사전에 해소했습니다.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먼저 지어진 선진 화장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상향을 해가지고 거창군은 이미 거창구치소 유치 과정에서 군민 갈등에 따른 큰 내용을 겪어 갈등 관리는 화장장 건립에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사전에 노출된 사소한 문제와 갈등은 주민들의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이 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주민들은 적극적인 행정이 화장장 유치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달래고 또 설득하고 하는데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 또 그 벤치마킹 갔다 오고 나서 많이 해소가 됐어요. 2026년 거창군 남하면 대아리에 들어설 거창군 화장시설은 거창 군민은 물론 화장장이 없는 인근 함양과 합천 군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광주와 제주의 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오는 7월 1일 개원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 있습니다. 광주보다 피해자가 더 많은데 제주 트라우마 센터가 왜 분원이 돼야 하냐는 겁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하은 기자입니다. 이달 말로 운영이 중단되는 4.3 트라우마 센터. 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국립으로 승격됐지만 예산과 인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국비 17억 원이었던 예산이 기재부 반대로 12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마저도 절반은 제주도가 부담합니다. 시범 기간 동안 일했던 직원들의 고용 승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행정안전부가 제주를 찾아 설명회를 열었지만 이런 문제가 그대로 지적됐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그 마음의 문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보여주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지금까지 고생하신 4.3 트라우마 센터 직원들이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광주에는 희생자가 167명이고 저희가 14,000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은 14,822명입니다. 100배나 많은 규모의 희생자를 갖고 있는데 왜 여기가 분원으로 돼야 됩니까? 분원의 인력 구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제주는 광주와 달리 연구직을 뽑지 않습니다. 기존의 센터에서 4.3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담당해 오던 직원 3명이 지원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실제 어떤 상담 서비스의 제공만이 아니라 제주 4.3 문제를 좀 다루고 실제 그걸 잘 알아야 이제 심도 깊은 또는 치유 대상자들에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다시 예산 증액을 하려고 지금 저희 분회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기재부랑도 같이 설득 작업을 할 겁니다. 하지만 개관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어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순천 나간읍성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순천시는 문화재청의 새로운 이름인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어른 기준 4,000원인 입장료 없이 무료로 나간읍성을 전면 개방하고 창극과 국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제 기준에 맞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내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아직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진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먼지 걱정도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1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진 10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곡성에서 21도, 여수에서 22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